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생필품이.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김희석 논술실장님과 함께 우리가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4월 4일 내보낸 사설을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석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네. 실장님이 이제 저희 아시아투데이 그 사설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발제도 하시고 예.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데 예, 예. 4월 4일 날은 이제 사전선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죠. 예, 예. 하루 전에 이렇게 사설을 일면에다 게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사설은 사설면에다 게재하는데 예. 이번 4월 4일의 경우에는 일면 전면에 이렇게 사설을 게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예. 관심을 갖고 이 사설을 읽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예.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예. 어떻게 이 사설을 쓰시게 된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아시아투데이 방향이 사실 저로서는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환경을 갖다 마련해 주신 그 경영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루었던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유수한 언론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진에서 이 과감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특별히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를 꼬집어 가지고 얘기했던 게 아르헨티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20세기 초에 네.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 1위였습니다. 그렇죠. 유럽에서도 네. 심지어 이탈리아라든가 이런데 가난한 이탈리아에서 네. 부자 나라 엄마 찾아 산말리가 결국은 네네. 그 피레네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 그렇죠. 그쪽 그 남미 그 아르헨티나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그 정도로 꿈의 무대 네. 말하자면 가고 싶은 나라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아마 저 젊은 분들은 그 상상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아르헨티나 보면 단지 축구 잘하는 나라 정도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10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5위였지 않습니까? 세계 5위고 네. 부러움을 받고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인플레가 10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걸핏하면 10번째 디폴트 말하자면 네. 부도를 부도나는 말하자면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국제금융.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텐데 그게 실제로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남미 쪽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쪽에 가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가 네. 가셨다가 오신 분도 제가 이걸 만나봤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사설을 이제 예. 이렇게 제목으로 예. 달고 그다음에 내용으로 아르헨티나랑 이제 베네수엘라가 예, 예.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에 대한 사례를 예, 예.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아르헨티나 사례를 좀 예, 예. 언급을 살짝 하신 건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김희석 실장께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셨냐 하면은 예. 자유민주주의 소 세력 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의 대결 예. 이렇게 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이런 대결을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사실 아까 건국 전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이게 말하자면 반쪽만 이렇게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통일에 방해된 것처럼 네, 부끄러운 현실을 심지어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있죠. 전직 대통령도 언제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정권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네. 예, 그걸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하기에는 좀 너무 심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르헨티나라든가 다른 남미 나라 사람들에 못지않는 정권 욕이라 그러면 좀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 각 당에서 이렇게 내세우는 정책이나 이런 걸 또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예.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한 덩어리가 있다면 예. 또 한 덩어리는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고 또 사회주의 정책을 예. 내놓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아주 망가뜨리는 예.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붙고 있다.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규정을 하신 거죠. 예. 지금 사실 포퓰리즘 재정막 퍼주기 현상은 사실은 뭐 좌파라고 분류될 수 있는 DJ 때도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재정을 막 퍼주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관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도 있고 있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신경을 정치권 안에서 네. 내부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투표하면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하면서 그때도 벌써 그래 나왔죠. 그때 맞습니다. 하면 선별적 복지를 내서는 오세훈 시장이 패했거든요. 그 이후에 정치권 내에서도 이제 선별적 기억에. 복지는 뒷전이고 보편적으로 똑같이 나눠주자. 이런 게 그런 식으로 갔죠. 하나의 계기가 예. 됐고 이게 코로나가 또 등장하면서 코로나 전국 때 엄청난 국민 예. 재난지원금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주면서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상화돼가는 그런 그렇죠. 문제로 그게 지금 실은 발전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뭐 관련이 돼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에 아테네의 길을 묻다 국세청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저술인데요. 네.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망한 게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3가지 문제로 망했다. 포퓰리즘, 편가르기, 선동정치.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선동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지 그렇죠. 못하던. 특히나 뭐 특정 정당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파 이야기 했습니다만. 네, 대파. 사실 대파 그것도 사실은 재정 적자를 기존에 600조 정도 여러 정부가 한 600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국가 채무가. 그런데 그거를 1000조 수준을 올려놓은 게 지난 여러 역대 정부가 다 했던 걸 다 합쳐서 누적된 게 600조 원인데 그 다음 정부에 들어와서 지난 정부에 400조 이상을 써가지고 네. 1000조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네. 여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그 여파가 지금 물가 지금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이 말하자면 일종의 선동이죠. 이 네. 대파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선동 네. 이 3가지가 이제 망하는 세 개의 세트인데 우리 정치권에 특히 특정 세력이 좀 더 심하게 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러다가는 정말 너무 우리는 우리는 잘 되겠지. 네.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런 방심을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르헨티나 얘기는 잠깐 해주셨는데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참 어떻게 하다 이런 저도 베네수엘라도 여러분들 미인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1960년에 오펙 결성할 때 주요 산유국이었던 나라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1999년에 이제 차베스 네. 이제 차베스가 등장하면서 그랑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그랑 미션 그랜드 미션 그러니까 그랑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상 의료, 무상 복지, 무상 교육, 그다음에 집을 갖다가 극빈자한테는 무료로, 네. 또 서민층한테는 아주 저렴하게 300만 채를 지어주겠다 그러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그때 세계 최대 매장량이고 5대 산유국에 들어갔고, 네.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그냥 고공행진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그렇게 해줘도 뭐 별 탈이 없어서 차베스 이어서 마두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 했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런 포퓰리스트를 뽑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경제가 망가졌고 결국 국민들이 외국으로 탈출하는 그러니까 그런 저기 상황까지 여러분이 가버렸죠. 한번 나중에 그 동영상 같은 거 한번 틀어보시면 뭐 변호사 하는 여자가 뭐 그냥 변호사 일을 못하고 겨우 애들 데리고 사는데 남자는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없어서. 네. 그런 정도로 극빈율이 처음에 조금 나아졌어요. 돈을 막 뿌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그보다 훨씬 더 극빈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빈곤율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생필품이 그러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돈을 뿌리고 이제 석유로 뒷받침하던 국유화 시켜갖고 석유로 뒷받침하던 국가 재정이 말라붙으니까 이제 돈을 찍어갖고 하니까 인플레가 되고 네. 인플레가 되니까 또 가격을 통제하고 네. 가격을 통제하니까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니까 누가 그걸 생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고 뭐 전부 다 말라붙으니까 악순환이 아예 되는 악순환으로 거죠. 가버린 거죠.